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7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아내, 새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장모님이지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고 사는 아내한테는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어렸을 적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이민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사실상 도망치듯 떠나온 것이니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교민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지역까지 상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 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지역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캐나다 북쪽 어디쯤 교회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눈이 정말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 굳이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는가 싶지만 이민 후 생활은 딱히 좋을 건 없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의 고생이 한계에 다 달았기 때문일까요? 어머니는 이민 생활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흔한 미안하다는 쪽지 한 장 없었죠. 아직까지도 연락 한 통 되지 않고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며 이민 생활에 전혀 적응을 못 하시고 결국 저를 이 낯선 땅에 홀로 남겨둔 채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나이 24. 졸지에 저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민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한국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사람들도 와서도 저를 버리거나 배신한 사람들도 모두 한국 사람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최대한 단 한 명의 한국 사람이라도 피해가며 살기 위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교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깊숙하고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제 스스로를 완벽한 고립 상태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세상의 소음과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으로부터 저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적막함은 눈 내리는 소리로 달랬고 사무치는 외로움은 차가운 캐나다의 공기로 얼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감정이 무뎌질 줄 알았죠.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면서 동시에 그리움의 동물이더군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득문득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한국 노래, 마트에서 발견한 신라면 봉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를 과거로 끌어당겼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스함,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평범한 일상,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사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를 갈망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넓고 텅 빈 캐나다 땅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직장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제가 그토록 싫어해 마지 않았던 바로 그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겠죠. 그녀가 한국어로 말을 걸어올 때마다 일부러 영어를 섞었으며 거리를 두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최대한 그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듯 저는 온몸으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저의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다가왔죠. 제가 퉁명스럽게 대꾸해도 그녀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고 제가 점심을 혼자 먹으려고 하면 어느새 다가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녀는 제가 만든 벽을 허물기 위해 온 사람처럼 꾸준히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싫다고 느꼈던 감정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니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그리움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렸던 걸까요?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그녀였지만 그렇게 저와 서도 공유하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서로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질문에 저는 저도 모르게 제 과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이야기,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이야기까지 한 번 터져 나온 이야기는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부터는 그녀와 제가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다 뿐이지 이미 그녀와 제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는 부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동거인이나 여자친구가 아닌 저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그녀는 제 텅 빈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삭막했던 제 일상은 그녀로 인해 색채를 되찾았고 웃음을 잃었던 제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그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냄새가 집에 배는 것이, 널브러진 그녀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이, 잠든 그녀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 모두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만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온한 행복 아래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감정이 과연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달콤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던 아내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인사를 건네며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코 아내의 핸드폰 화면을 슬쩍 바라봤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핸드폰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살짝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작은 전화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미모는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 아내도 물론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화면 속 그녀는 차원이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닌 잘 만들어진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고 할까요? 특히나 눈이 많이 오는 이곳, 캐나다의 풍경과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창백하리만치 투명한 피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를 더욱 새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어깨 뒤로 길게 늘어뜨린 검은색 생머리, 요즘은 다들 염색을 하거나 파마를 하는데 그런 인공적인 꾸밈이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화장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뚜렷한 이목구비는 그 자체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쪽으로 향하는 시선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 모든 신경은 오직 그 작은 핸드폰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렇게 넋을 놓고 통화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아내가 화면을 향해 아빠는 잘 지내? 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아, 그녀의 사촌 언니 정도 되겠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는 형제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봐야 사촌들 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녀의 가족 구성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니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였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가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의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의 행복에만 취해 있었던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는 궁금해하지 않고 그저 맛만 즐기는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녀라는 사람의 근원을 파고들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약간의 부끄러움과 함께 그녀에 대해 더 알아가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화면 속 여성에 대한 호기심과는 별개로 제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영상통화가 제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사람을 본 것에 대한 가벼운 감탄, 그리고 아내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 딱 그 정도의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봐야겠다고 반성하던 찰나였으니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전화기 속 그녀의 미모에 반해 있긴 했지만 어떤 흑심을 갖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아내의 가족 관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아까 통화한 사람 누구야? 사촌 언니? 그런데 아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흑심은커녕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제게 놀라지 말라고 심호흡 한번 하라고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방금 자기랑 통화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엄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나이를 많이 쳐줘도 제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한마디 덧붙였죠. 아무리 시집을 일찍 갔다고 쳐도 20살이 되자마자 당신을 가졌다고 해도 신이 가까운 나이일 텐데 아무리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솔직히 나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 엄마일 수가 있어. 제 단호한 반응에 아내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아내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받았던 과외가 있었는데 지금의 엄마는 그때 자기를 가르쳐주던 과외 선생님이었답니다. 싹싹하고 실력 좋은 선생님이라 아내도 잘 따랐고 아내의 아버지도 늦은 시간까지 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종종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두 사람이 부쩍 가까워지더니 아내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과외 선생님이었던 지금의 엄마와 재혼을 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더군요. 저는 순간 상상해봤습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 심지어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갑자기 새어머니가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보통의 경우라면 엄청난 반발과 혼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오랫동안 외로워하는 모습을 봐왔고 새엄마가 될 그녀 또한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학교 입시를 도와줬던 좋은 사람이었으니 그렇게 큰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혼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된 그녀도 아내를 딸처럼 때로는 친구나 언니처럼 사랑으로 감싸주었고 재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아내가 그녀를 대하는 친근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는 별개로 제 마음속에서는 기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게 그저 아내의 지인이 아니라 장모님이라는 공식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금기에 대한 위험한 끌림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제게 우리가 같이 산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런 기본적인 가족 이야기도 제대로 안 했다니 새삼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기를 들어 자기의 새엄마, 즉 저의 장모님을 저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엄마, 이쪽은 내 남편. 인사해. 작은 핸드폰 화면 너머로 다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 봤던 대로 아니 더 자세히 보니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치에서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서 정식으로 마주보고 있으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요즘 핸드폰 화질이 어찌나 좋은지 그녀의 오뚝한 코 위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 점이 어찌나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가 화면 속에서 저를 향해 눈웃음을 치자 저도 모르게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불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정해 내릴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더러 장모님께 인사드리라고 재촉했고 저는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어, 처음 뵙겠습니다. 장모님, 그녀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장모님으로 인정하기 싫다기보다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심지어 저보다 어려 보일 수도 있는 아름다운 여자에게 그런 호칭을 써도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 호칭이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순식간에 낡고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죠. 아내는 엄마, 내 남편 어때? 잘생겼지? 라며 팔불출처럼 자랑을 늘어놓더니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 자기 엄마하고 통화 좀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하나?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의 장모님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사위구나 하는 단순한 호기심, 나의 딸을 잘 부탁한다는 당부,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앙 다문 입술과 웃는 듯 마는 듯 티도 안 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거역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색함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던 채 아내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그만 전화를 끊고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구세주를 만난 듯 안도하며 장모님께 식사 때문에 정중하게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를 불러 세우며 제 개인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아내가 가끔씩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서 걱정이 되곤 하니 비상 연락망 정도의 느낌으로 물어보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다는데 거절할 명분도 없었기에 저는 순순히 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부쩍 장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이 매일같이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내의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하지만 그런 안부 인사는 점점 짧아졌고 어느새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저와 그녀, 두 사람의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사위는 오늘 뭐해요? 캐나다는 지금 단풍이 예쁘겠네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줘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국제전화를 했다고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어 가고 있었죠.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 때문인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장모님을 저는 도저히 장모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누나라고 불렀으면 불렀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할 때는 그냥 호칭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 역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거나 제 이름을 직접 부르곤 했죠. 우리 둘만의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전화를 받으니 또 끊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옆에 있는 아내의 눈치가 보여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누구야? 왜 이렇게 전화가 길어져?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라며 둘러댔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아예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부터는 장모님도 아내의 안부를 위해 거는 전화화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로 전화를 걸어 저랑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 친구들과의 만남, 심지어는 남편, 즉 제 장인어른에 대한 불평까지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오래된 친구나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남들이 듣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오해를 살 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아내가 잠깐 무언가를 준비하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장모님이 전화기 너머로 하는 말에 정신이 빠져 저 역시 한참 열이 올라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등 뒤에서 아내가 저를 툭 치더라고요. 자기야, 누구랑 그렇게 심각하게 통화해?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 쓰러질 뻔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추운데 밖에서 전화까지 하고 있냐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혼한 당신의 젊고 예쁜 엄마랑 당신이 들으면 안 될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그런 바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제 당황한 숨소리를 들었는지 장모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맡겨요. 아내 바꿔줘봐.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켜버린 거구나. 하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끝났구나. 이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도 아내와의 관계도 모두 여기서 끝장이구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은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 라며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일까? 아니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말일까? 제 인생이 최악의 드라마 한 장면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굳어있던 아내의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사지 않을까? 엄마랑 짜고 무슨 연극이라도 하는 거냐고 추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저토록 굳어있던 아내의 기분을 순식간에 저렇게 좋게 만든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둘의 통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간의 통화가 끝난 건지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를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엄청난 걸 준비할 수 있어?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것이라니. 우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가?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으니 저는 그저 당황스러운 얼굴로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쁨의 참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로 저와 아내의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제대로 된 식도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장모님이 저와 비밀리에 연락하며 깜짝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캐나다에서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며 곧 장인어른과 함께 캐나다에 방문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다고요. 아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줄 몰랐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자신의 친엄마처럼 여기던 사람과 전화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죄책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캐나다에 살면서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은 진작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연신 제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제가 군 복무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사는 이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껏 들떠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저를 뒤흔들었던 그녀가 이제 현실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 어떤 돌발 행동으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공항 게이트를 통해 두 분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었습니다. 실물로 처음 만난 장모님은 그 손바닥만 한 전화기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화면으로는 가늠할 수 없었던 큰 키와 늘씬한 몸매, 그리고 진한 화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만큼 더 새하얀 피부가 강조되어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칠흑 같은 검은 생머리는 굵은 웨이브 파마를 해서 한층 더 우아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막 마치고 도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모님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 같았죠. 아내가 아무리 장모님을 언니이자 엄마처럼 가깝게 생각한다고 한들 피를 나눈 친아버지인 장인어른만큼은 아니었나 봅니다. 공항에서부터 아내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옆에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녀의 정이 애틋해 보이기도 했지만 덕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는 항상 장모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도 짐을 풀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서도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걷더라도 제 옆에는 항상 장모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는 장모님과 단둘이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아내와 장인어른이 앞에서 제잘거리며 걸어가는 동안 저희 둘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두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리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향해 실제로 보니 더 괜찮네, 어떻게 해주고 싶게 생겼어라거나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데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담함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마치 능숙한 사냥꾼처럼 저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달이라는 꽤나 긴 장기 일정으로 머무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 준비며 본식도 올리고 이왕 온 김에 캐나다 구경도 실컷 하다가 가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2주는 시차 적응 때문에 두 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새벽 출근이 있어서 매일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일어날 때마다 1층 거실에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장모님을 매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고요한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치는 그 순간의 공기는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묘하고 무거웠습니다. 물론 집안의 아내와 장인어른이 모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조심조심해야 했습니다. 장모님도 그걸 아는지 다가와서 제 손을 스치듯 살짝 잡거나 귓가에 좋은 아침하고 속삭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제 온몸의 신경은 곤두섰고 하루 종일 그녀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고 그녀의 숨결이 스쳤던 귓가는 하루 종일 간지러웠습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가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육체적 끌림에 불과한 불장난일까요? 저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차 적응을 완전히 끝낸 첫 주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부터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며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는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죠. 그런데도 아내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이라며 기어코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인어른도 딸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장모님은 어제부터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눈길을 헤치며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한 20분쯤 이동했을 때였을까요? 장모님한테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유난히 힘이 없고 가늘었습니다. 눈도 너무 많이 오고 혼자 있으려니 조금 무서운데 그냥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 아내는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엄마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 듯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정하려고 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랑 나만 다녀올게. 대신 자기가 집에 좀 있어? 주면 안 돼? 엄마 혼자 두기 좀 그렇잖아. 아내는 아버지랑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제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오늘 무슨 일이 나도 나겠다는 강한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딱히 그러지 않겠다는 반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집에 오는 길에 눈발이 너무 거세져서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아내가 마음을 바꿔 그냥 다 같이 나가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아내는 정말로 저를 집 앞에 내려주고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엄마, 잘 부탁해. 저녁장 봐서 올게. 두 사람이 탄 차가 하얀 눈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분명 큰일이 나겠다는 이성적인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돌아설까? 근처 카페라도 가서 시간을 보낼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눈 때문에 저는 결국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워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아픈 목소리는 연기였을까요? 잠자는 모습이 참 평온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 다행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옷장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
와 자고 있는 그녀의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뒤로 하고 저도 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 2시간쯤 잠을 청했을까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제 예상대로 폭설 때문에 도로가 통제되어 이틀 정도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틀이라는 긴 시간은 제가 제 의지만으로 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길로 저는 거실로 나가 여전히 자고 있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단둘이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장모님은 저를 보고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슬쩍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방해꾼들이 없어졌네. 사실 장모님은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금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짧게나마 같이 있게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길게 같이 있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요. 저도 이 상황을 내심 기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까지 꿈꾸게 된 아내를 생각하니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붙는 그녀에게 장모님, 너무 가까이 서 계신 것 아닌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입을 부드럽게 손으로 틀어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누나가 하고 싶어. 누나라고 불러줘. 그 한마디에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이 집에 돌아온 건 예상했던 이틀보다 빠른 바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저는 정말 혼비백산하여 손살같이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 우통을 벗고 자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가 감기 걸리려고 옷 좀 입고 자라며 한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장인어른이나 아내는 당연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저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도로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저희 둘이 집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순진한 무관심이 오히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저녁 저를 따로 주방으로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우리 둘만 간직하자. 두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했고 표정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거나 또 보고 싶어지면 그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과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비밀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렇게 정말 거짓말처럼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았고 며칠 후 예정대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두 분의 축하 속에 아내와 저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랑을 서약하는 순간에도 제 눈은 하객석에 앉아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장모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살짝 입모양으로 말했죠. 축하해, 우리 차비. 저는 이제 아내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한국으로 귀국한 날 이후로 놀랍게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폭설 속의 이틀은 꿈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완벽한 아내의 엄마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근처에서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장모님은 화면 너머로 저를 발견하고는 애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
우리 사위 보고 싶네. 자기는 캐나다에서 눈이 정말 많이 오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 저는 그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기는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맞아 엄마, 그때 정말 눈 많이 왔었지 라며 맞장구만 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사실을 숨긴 채 제가 과연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미치도록 장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눈빛이, 그리고 폭설이 내리던 그날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아내의 행복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 혹은 더 깊은 고뇌를 안겨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당신의 귓가에 조용히 내려앉는 이 이야기가 무거운 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처절한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삶은 이제 거대한 비밀이라는 안개를 머금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죄책감이라는 축축한 습기가 발목을 잡고 행복한 순간조차도 거짓이라는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겠죠. 그는 아내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장모님의 안부 전화 속에서 그날의 뜨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이토록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갈증, 금지된 것에 대한 위험한 끌림, 그리고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어코 손을 뻗고 많은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곤 하니까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이야기의 무거운 잔상들은 밤의 장막 뒤로 서서히 밀어내고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복잡한 생각들은 숨과 함께 흘려보내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잠재워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밤은 평온하기를